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좌절하는 시진핑 세계 정복 야망 경기 침체로 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시진핑의 글로벌 야망이 엎어졌습니다. 1대1로도 마찬가지고 중국식 경제를 세계에 전파하려고 했던 그 야망이 엎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야망은 중국식 현대 공산주의를 세계 질서의 표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야망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요? 그 야망의 척도가 되는 것은 이번 미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회담 도중 바이든과 지금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시진핑 주석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처를 받을 정도의 위치였다라는 것, 특히 조선자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조아리고 우리를 좀 더 봐줘, 우리를 좀 더 생각해줘.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바이든의 말 한마디를 받았죠. 어떤 말?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기는 침체되었고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중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좌절하는 시진핑 세계 정복 야망, 중국 경기 침체로 흔들립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속절없이 꼬그라지는 중국 경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 2023년이 딱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호조를 제외하면 중국 경제는 거의 모든 면에서 기대를 미치지 못합니다. 올해 초의 일시적인 호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2년 12월 4일 리오프닝을 지금 중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여기서 경제 회복의 붐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장쩌민 주석이 죽어서 11월 30일 날 죽어서 이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이번 10월 통계는 10월 통계는 거의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0월 통계를 보면 그 실태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통계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인데요. 첫 번째, 중국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49.5, 50보다 낮았다. 그죠? 9월 달에 50.2보다 지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호조를 보였던 지난해 2월 52.6을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 하락입니다. 국내외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미국에서 절대적인 1위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던 지금 중국이 3위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이죠.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기 침체를 기인한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방준비이사회의 FRB의 고금리 정책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주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면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는 현재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외적으로 큰 시달림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진영 정부와 산업계가 중국의 친기업 정책 후퇴에 대한 특히 방첩법을 통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투자와 무역을 줄이고 FDI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돈도 줄이고 있으며 또 중국 국내로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특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정책 자체가 수출 주도형이라는 거죠.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도 중국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해외발 수주 감소입니다. 해외에서의 주문 감소는 물건의 공급 과잉 주범이 되죠.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속도는 똑같은데 이것에 대한 판매가 없으니
중국 내에 물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국 내 물건 가격을 흔드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더 할 수가 없죠. 주문을 더 받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투자를 더 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이죠. 현재 중국은 폐렴이 널리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더라도 폐렴이 퍼진다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제일 처음 발견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한 폐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폐렴 자체는 코로나균이고 코로나균은 바로 우한 폐렴으로 시작되었던 폐렴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폐렴의 발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시 중국 내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현재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건물을 짓고 이러한 것도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 주석의 민간기업 죽이기입니다.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반기업적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외국 기업들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위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 회성이 늦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자체가 국영기업보다 더 성장성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 너무 잘 나가는 것은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수출과 무역이 회복세이냐 회복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국은 수출과 무역세는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왜? 2022년 12월 리오프닝을 하면서이죠. 그래서 2022년 12월 리오프닝을 발표하며 생겨난 착시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수출과 무역이 크게 감소했던 2022년 대비 회복세로 돌아온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에 집중하는 중국도 문제라는 사실이죠.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노동비, 이에 따른 저렴한 산업의 부활,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첨단 산업에 집중하는 중국을 보면서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첨단 산업, 고품질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세우게 됩니다.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천문학적인 신규 투자를 집행하기도 했죠. 세계 시장을 공략했지만 미국이나 EU의 공급망이 분리가 되면서 수출과 무역이 감소해 공급 과잉으로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었는데 중국이 도전자로 나섰고 미국과 유럽은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그리고 리쇼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제조 2025를 경계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잠을 자면 중국 제조 2025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전략을 들고 나와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을 하죠. 또 내수도 부진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내수가 빈곤한 상황이죠.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2위라고 불리곤 하지만 서민들이 가난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렇게 발표를 하죠. 중국 내 내수는 약 1억 명의 중산층, 약 30%가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중산층의 미래가 우려에 섞이는 상황이 되죠. 특히 부동산 경기의 하락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하락 때문에 자산 가치의 우려로 소비를 줄이고 온라인 쇼핑이 주류가 되면서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수와 수출 모두 불안해지면서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청년층 물론 저숙련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도 이어지게 되죠. 저숙련 근로자라는 것은 지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도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즉 중국 제조 2025를 기준을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계 개선과 일자리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봐야 되는 문제는 바로 부동산이죠. 또 중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성장했던 배경도 부동산인데, 이 가장 성장했던 배경이었던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내수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서민들이라고 불리는 중산층에게 재화 창출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큰 배경은 상하이방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헝다를 죽인 그 배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헝다, 즉 에버그란데와 비구이안, 컨트리가든 등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이 중국의 경제의 성장을 제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업계가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송신을 발행해 금융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신규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꺼져버린 부동산 불패가 신규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CIRC라는 부동산 조사회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판매액은 약 556억 달러,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하향을 했고 코로나 유행 전의 고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중국 내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가계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중국 소비자는 소비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해도 중국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성장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차입 및 지출 증가를 촉구를 했죠. 자, 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을 시장에 제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막 불어넣는데, 문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 투자 확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서인데요.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 피해를 입은 중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약 1,400억 달러를 풀어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파괴된 주택, 도로, 교량, 공공시설 등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지만 경제를 자극하고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패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언발의 노줌 누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 중국은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의 금융처방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장기적인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산적한 문제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죠. 완전히 금융 통폐합 정책이나 아니면 금리 아니면 인민화, 인민폐의 가치 하락을 같이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겪고 나서 다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야망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10년 전 시진핑이 처음 국가주석에 올라왔을 때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적이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죠. 중국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전히 미국을 위협할 국가로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순풍이 불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야망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지금 2위 국가에서 3위, 4위, 5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진핑은 중국식 그 경제를 세계에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빛을 내서 성장하는 정책이지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에서 지금 중국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